이번 시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경록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때 이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또 여러 가지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고문님께서 60년대생이 온다는 책을 내셨는데 60년대생을 주목하신 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60년대생이 지금 나이로 치자면 이제 63세에서 54세 이 정도입니다. 네. 거기에 한 860만 명 정도가 몰려 있고요. 지금 한참 퇴직할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시장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는 것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60년대생들이 좀 그전 예를 들어 70대, 80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이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부도 그전 세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축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극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어떻게 보내셔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되는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그때 이제 거의 60년대생들에 해당되는 대학 그 나이 때쯤 되면요. 그 자산을 5분위 가장 이제 높은 자산 계층하고 이제 3분위가 중간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제 자산 계층의 둘을 비교해 보면은 5분위 가장 자산이 많은 쪽에 20%가 중간 정도에 속한 그 계층보다 대략 한 5배 정도 자산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이제 우리가 이 860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은퇴할 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상위에 이제 한 20% 정도에 속해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삶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부분이고 중간에 속해 계신 분들 또 그 밑에 자산에 속하신 분들은 더욱더 그럴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차이도 좀 크게 나고 그래서 도대체 이제 60년대생들의 은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조금 주목을 한 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생들이 지금 아까 54세부터 63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0년 지나면은 이제 70대, 거의 60대 이제 꽉 차게 되고요. 네. 또 10년 지나면 70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가 지금 이제 올해 아니면은 내년 정도.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를 넘는 때, 그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회와 더불어서 60년대생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 그 초고령 사회와 함께 있게 되고 그 주축을 차지하게 되게 되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좀 60년대생에 주목을 해봤고요. 예, 세 번째 이유는 이제 90년대생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90년대생도 아니면서 왜 90년대생 이야기를 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60년대생이니까 한번 써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써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60년대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하기도 하고 또 경제 성장의 중심 였던 세대라고도 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경제적 사회적 구조 쪽에서 측면에서 좀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이제 뭐 축적하신 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좀 전반적인 좀 배경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자산을 축적한 배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극화가 된 배경. 뭐 우리나라 전체 이제 그 자산이나 소득이 양극화되긴 했지만요. 네네. 그게 이제 본격화되는 게 60년대생들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60년대생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60년대생들이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 60년생이죠. 60년생이 태어났을 때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보니까 한 79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가 이제 1인당 GDP가 한 32,000달러였으니까요. 참 재밌죠. 이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고도 성장기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선진국에서 이제 퇴직을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만히 이제 짐작하시기에 이게 성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를 이제 막 출발을 하게 된 것,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 보통 86년 삼저호황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60년대생들이 한참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였고요. 그다음에 80년대 후반에 가면은 이제 임금이 한 해 한 20%씩 오르고 그랬습니다. 임금이. 예. 예. 그리고 80년대 중반 후반 그다음에 90년대 들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대우였죠. 대우가 세계 경영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도 있고 그룹들이 막 확장을 할 때였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고도 성장. 그 전에도 고도 성장이었지만은 이제 이게 복리 효과를 발휘해서 이제 아주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도 많이 뽑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이제 대기업이 성장할 때 그 전에 50년대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좋은 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60년대생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쯤 돼서 좋은 직장이 많이 생겨나게 뭐 되는 세계적인 기업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흐름을 타고 이제 성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격도 아시다시피 이제 80년대 중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르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부침은 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왔을 때 주가가 한 300까지 떨어졌다 다시 이제 한 2000까지 오르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런 물결을 잘 타신 분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 주변에 저 사람들을 보면은요, 네. 예,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를 잘 잡은 것이고요. 근데 60년대생들이 이제 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그냥 덜커덩 이제 함정에 장애물에 이제 걸려버린 것인데 그게 이제 네. 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네. 그때가 대략 이제 직장으로 치자면은 뭐 과장급 이 정도일 텐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나오게 되고 하면서 그때 운명이 크게 나눠졌고요. 그때 나눠졌군요. 예. 그다음에 또 10년 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네. 예, 그때도 또 한번 충격을 받았고 하면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 변화가 2000년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중후장대형해서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중심이 되었다가 2000년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 ICT로 해서 이제 그 IT 쪽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이후부터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 막 급성장하게 되는데 네. 그 이제 어느 산업에 몸을 담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이제 큰 차이가 있었죠. 군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조선 산업에 이제 부침도 좀 네네. 있었고 자동차 산업도 그런 부침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그 흐름에서 조금 흐름을 잘 못하신 분들은 이제 상당히 계속 어렵게 되었고요. 그런 산업의 흐름을 타고 그다음에 자산의 흐름을 탄 분들은 또 하나 아주 이제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전에 50년대생이나 40년대생에 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확 성장을 하던 시기니까요. 네. 그래서 훨씬 이제 부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외환위기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그렇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산업의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양극화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60년대생들이 고도 성장기에 불을 쌓게 된 한편 또 하나. 양극화로 또 지금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분들이 꽤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짧게 말씀하셨지만 60년대생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격변의 시기를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예. 그 격변의 시기 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경제적인 거였고요. 역시 80년대 이제 격변의 시기를 겪은 것이 이제 네. 소위 말해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네. 6.29 선언 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이제 문화적 동질감도 가지고 형성하게 해준 배경입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양극화가 심해졌다 보니까 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굴릴까? 또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런 자산 문제를 가지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 어떤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양극화인데요. 이제 부동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보유의 특징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가계보유에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5060 뭐 이런 세대들을 본다면은 한
거의 뭐 70에서 80 실물자산 비중, 부동산이 아니라 실물자산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거의 한 80% 정도는 좋게 이제 부동산과 다른 실물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거주하는 이외의 부동산을 또 네.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그런 부동산들이 이제 사실은 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머니펀드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이제 사람들의 고민이 우리나라가 뭔가 변한 것 같아. 인구도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장기 저성장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좀 팔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은 고민들일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방송을 하시다 보면은 네.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50대 뭐 이 정도 해봐봐요. 총자산 이제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거의 뭐 한 5억 6천 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니까 거기서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 하면은 또 한 7, 8천만을 네. 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평균이 그러니까 그런데요. 중간값이면 그거보다 더 낮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억하고 15억 정도 이렇게 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산을 운용에 있었어요. 아예 이제 자산이 적은 사람이라든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생활 패턴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복지나 지원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빈곤층이나 이런 쪽으로 전락할 그런 가능성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뭐 1억이 있으면 어떻게 운용해야 되느냐 하는데요. 관심 제일 많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1억으로 10% 수익을 낸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한 5.5% 되니까요. 개인이 10% 그러네요.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10% 내더라도 1억이면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5%면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운용을 잘해도 노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고민인 거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고민이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신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라리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1억 중에 한 10%는 내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내 자신은 나한테 투자를 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일자리를 그 이후에 5년, 10년 더 갖는 것이 오히려 계산을 해보면 훨씬 효과적인 투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자산을 운용한다니까 이 자산을 그냥 금융자산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되느냐 이 바운더리 내에서만 생각하시는데요. 자기도 자산입니다. 자기도.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이 자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시험은 좀 잘 보는데 뭐 이런 분들은 자기가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투자해주면은 뭐 좋은 자격증 딸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양극화되어 있고요. 이제 애매하신 분들이 사실은 뭐 한 금융자산으로 해서 한 5, 6억 같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금융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일 고민이 많은 세대 분들이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노후 생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또 매달 이제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뭐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답해 주시나요? 이제 그게 사람마다 워낙 달라서 사실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의 지출 패턴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마다 하는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 서베이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요. 이제 그게 제일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따르면은 대략 이제 340만 원 정도가 서울 지역의 부부 기준. 부부 기준.
지출 금액이 이제 생활비가 적정 생활비가 그러니까요. 소득을 따지자면은 자기 세금 내는 거 이런 것 등등 감안하면은 그거보다 네. 이제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넉넉 잡아서 한 400 정도가 400 이제 예, 적정 생활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초연금 지급하는 그게 부부 기준으로 해서 소득 기준이 아마 300 몇십만 원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보신다면 그게 기초연금 지급하는 기준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아마 400만 원 정도가 서울 지역 부부 기준으로 적정한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00만 원이라는 게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달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은퇴했다 그래도 돈을 적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고 네. 뭐 이렇게 이러저래 오히려 더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가끔 진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진짜 많이 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많이 쓸 일은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자녀에 대한 지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그러면 지출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가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상 외의 지출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출이 거의 안정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관련된 지출 비용인데요. 그게 이제 결혼 비용 이런 것들은 은퇴 자산을 뭐 한 1억 2억씩 까먹는 그 부분입니다. 크게 또 나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지출로 보면은 되게 큰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지출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의 은퇴 자산에서 반드시 자녀 결혼 비용 예상하는 자녀 결혼 비용은 쿨하게 빼놓고 그 나머지가 나의 은퇴 자산이다 이렇게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이제 첫 번째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의 아직은 질병이나 이런 데 이제 심각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부모님 이제 장수 사회이다 보니까요. 그쵸. 이제 부모님이 8순, 9순 되시더라도 이제 살아 계시다 보니까요. 요양사를 이제 채용한다 하더라도 요즘 한국은행에도 그 얼마 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은 한 달 내내 이제 전일제로 하면은 거의 한 350만 원 들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니까요. 적정 생활비가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요양사 한 명의 비용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지출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변수일 수도 있겠지만 미리 생각 안 해놓으면 큰 일이 맞습니다. 수 있는. 이게 의외로 이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지출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 놓으셔가지고요. 그래서 또 플러스 알파도 조금 이제 감안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이제 그 자산이 한 5, 6억 있으신 분들이 좀 애매한 위치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이 5, 6억을 가지고 사실 은퇴 후에 또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쓰다 보면 줄어들 텐데 그럴 땐 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이제 이게 참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또 가치 판단에 따라 틀리겠지만 은행 예금에 100% 넣는 것은 우리나라 아까 가계들이 들고 있는 패턴을 보면요, 금융자산도 거의 대부분 80% 정도는 그 은행 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들이 그 자산 배분의 가장 특징은 전체 자산에서 한 7, 80%를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자산에서 또 한 80% 이상을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예금이 이제 거의 가장 주된 금융 자산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다가올 시대에 대비해서는 이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장 좋다고 생각한 두 가지의 자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봐라. 이게 과연 그럴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다음 차치하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 예금 부분인데요. 이 지금과 같은 예금 금리에서 이걸 거의 대부분 100%로 예금을 갖고 간다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을 조금 다변화해야죠. 이제 그 안에 리츠 같은 자산도 집어넣고 배당주도 집어넣고 미국의 이제 주식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산을 좀 다변화해서 이제 수익률을 예금보다는 한 2% 포인트 정도 더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노후의 수익률을 몇 %를 할 건가입니다. 그냥 예금으로 할 것이다 하는 거하고 수익률을 몇 % 해야 되는 거하고는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출발점은 항상 내가 예금을 갖고 있겠다는 게 출발점이 아니라요. 내가 수익률을 몇 %로 할 것인가 하는 그 타겟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한 4에서 5% 정도 되는 그 타겟 정도 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예금이나 채권 일변도에서 그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츠라든지 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섞으셔 가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변동이 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뭐 30년 정도는 자산 운용을 하셔야 되니까요. 네. 예, 그렇게 보면은 그 변동성도 많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산 관리를 하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자산 운용이야말로 그 사람은 이제 그 데니엘 카네만이라고 이제 그 행동 경제학자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올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사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사람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뇌는 시스템 1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소리가 나면 놀라서 쳐다보고 도망가고 이런 것이고요. 시스템 2는 이제 머리를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씩 복리로 증가하면 10년 후에 원금의 몇 배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시스템 2입니다. 그런데 자산 운용을 할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스템 1을 가동을 합니다. 그 본능입니다. 시스템 1이라는 것은 단기로 보고 싶어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자산 관리라는 것은 장기로 봐야 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있지만은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 이게 자산 관리이고요. 그게 이제 시스템 2 이성을 소위 말해 가동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에는 특히 이제 이런 자산 관리하실 때 시스템 2를 좀 가동시켜 가지고요. 조금 장기로 보시고 일본 사람들도 처음 퇴직을 하고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은퇴가 훨씬 빨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삶이 곧 끝날 거라고 보았다가 보니까 안 죽거든요. 그쵸. 계속.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꽤 됐죠. 한 10년도 됐는데요. 70대 고령자의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고 대박 낸 사람들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도 수명이 길어지면서 해외 자산 그리고 이제 주식 자산 이런 쪽으로 이제 자산을 조금 이제 일본은 워낙 0% 금리니까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과 예금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자산의 대부분이라고 총자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꼭 좀 재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퇴 후에는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의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렇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자산 관리의 진검 성분은요. 한 50대부터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이제 뭐 노후 자금에 대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노후에 대한 그 돈 말고 가장 또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돈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일, 관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새도 이제 뭐 그렇고 이 양날개가 항상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균형을 잡는데 노후도 재무적인 부분만 갖추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비재무적인 부분도 갖추고 있어야 비재무적인 됩니다. 부분. 그래서 비재무적인 영역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제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큰 형벌은 친구가 없는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혼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자기가 돈이고 뭐고 다 갖춰놓았는데 혼자 이렇게 정말 아무 외롭게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쓸 데도 없는 가정에서는 또 부부와 불화가 있고 사이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고립돼 있고 하는 이런 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외로워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것에서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이 일은 이 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니까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 일토 쌍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젊었을 때처럼 이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약간의 재무적인 부분, 하나가 나의 비재무적인 부분. 뭐 젊었을 때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모르시는데요.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마치 연극으로 치자면요, 배역이 없어진 배우 같아요. 내가 사회라는서 내가 하는 게 없네. 나의 역할이 뭐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양쪽을 다 밸런스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꼽으라고 그런다면은 뭐 일과 관계 이 정도로 해서 이 셋을 잘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런 돈과 일과 관계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 아무래도 뭐 지금 우리나라 고령 세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세대들이 자산이라 하면은 부동산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집을 이제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노후 준비로서 어떤 정도의 어떤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주 좋죠. 이제 제가 자기 은퇴 자산을 계산할 때 쿨하게 빼야 될 것은 아까 이제 결혼 비용, 자녀 결혼 비용을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해야 할 것은 주택 자산입니다. 제가 당연히 더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은퇴 자산에서 빼야 할 것 하니까 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했더니 이게 나의 예를 들어 이제 아까 5억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의 뭐 주택이 한 4억 정도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이 나의 노후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다가 그다음에 끝이 나니까 여기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노후의 자산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택이 없으면 월세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가 한 달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대학생 월세도 막 70-8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에서 나오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후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이죠. 일본에서 이제 노후 파산에 빠진 이런 이제 고령자들을 보면은요, 그 월세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나 이런 데서 이제 기초연금도 받고 보조도 받고 했는데요. 그게 한 절반이 이제 집에 대한 임대료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자기 집이 없어서. 그렇죠.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노후에는 반드시 자기 집이 하나 있는 것, 그게 노후의 심리적 안정도 그렇고요. 아주 큰 부분입니다. 뭐 이사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노후의 주택 자산이 이제 캐시플로우가 없으니까 사실은 벽돌 하나 떼내가 팔 수도 없고 금융 자산이 있으면 필요하면은 뭐 100원도 쓰고 1000원도 쓸 수 있는데요. 방 하나만 임대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해결해 준 게 주택연금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영목이지로 이제 대출을 받는 셈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주택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이제 월세 안 내도 되죠. 나중에 여차해서 나이가 한 70 정도 넘어갔는데요, 현금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꽤 풍성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되니까. 주택 자산은 노후에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주택을 갖고 있고 소득도 별로 없어서 어렵게 살면서요,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나중에 자녀에게 주든지 아니면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일컬어서 일종의 자린고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집을 그렇죠, 맞습니다. 집을 활용을 해서 내가 얼마든지 걸어놓고. 맛있는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죠. 제가 주택연금에 관련된 수기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은 짐작하시다시피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입니다. 낮은 소득의 분들이 있다가 이제 그 분들 보면 평생 내가 이 주택을 하나 사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했다가 집 하나 마련해 놓은 것인데요.
근데 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삶의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한 분은 되게 이제 제가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내가 어디서 용돈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생활하기 빠듯했는데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캐시플로가 들어오니까 적은 돈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어디 기부도 하고, 예,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예, 손주들에게 오면 돈도 좀 주고 하니까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재밌게도 그런 받는 삶이 뭐 즐겨야 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베풀고 하는 삶에서 꽤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수기에 자기의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주택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주택이나 부동산이 거의 80%를 활용하는데요. 이걸 자기의 은퇴 자산에서 빼버리면 큰일 납니다. 꼭 이걸 활용하시면요, 잘 활용하시면은 노후를 훨씬 좀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집에 대한 부분을 노후 자금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하는 어떤 관점은 요즘에 아무래도 집을 대출을 받아서 많이 몇십 년 동안 갚으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은퇴했는데도 만약에 빚이 남아 있다면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소득이 없는데 지출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 때문일까요? 그래서 이제 60대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대출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러더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 그 아시다시피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 쭉쭉 해가시면요, 이제 그때 좀 되면 많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조금 남아 있다. 물론 이제 소득이 없는데 이 부분 갚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큰 이제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입하면은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갚아버리고 그 나머지에 이제 자기 차액에 대해서 그 주택에 대해서 이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또 주택을 팔아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주택을 팔고 내가 그걸 갚고 그다음에 전세나 월세가 들어가는 것이 나은가? 주택연금에 있으면서 내가 계속 그 집을 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있는 게 낫는가 하면요, 후자가 낫습니다. 그 주거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의 부채가 끼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채를 청산한다고, 물론 집이 아주 커가지고요. 그럴 경우 크다기보다는 비싸서 충분히 부채를 제외하면은 내가 팔고 부채를 갚아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집으로 이전하고 그거는 뭐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제 자기 집을 팔아버리고 자기 집이 없는 상황에서 노후를 맞는다는 것은요, 젊을 때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는 소득이 없으면 월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거는 오히려 주택 자산이 자기 은퇴 자산에서 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노후에 부동산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해서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여전히 좀 주택연금에 대한 좀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본인의 그런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지도 있을 테고 또 자녀들의 반대도 있을 테고 좀 그런 인식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거기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편하지가 못합니다. 내 집이 뭔가 내가 마음대로 못하네 이런 부분이요. 그다음에 내가 이사를 가려 해도 불편하고 이런 자유도가 조금 침해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택연금이 이제 정말 매년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개선해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 바뀌는 것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가 기준으로 한 16억, 17억 정도까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은 집이 한 채만 있어야지 두 채, 세 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뭔가 다주택자는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그걸 다 합쳐서 공시가가 12억 이하면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입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은 세 채가 아니라 항상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은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한 채만 된다는 것이죠. 그 금액도 자기가 주거하는 주택
그렇죠. 따져서 나오는 그 금액만 딱 따져서 나오는 그럼 것이죠. 나머지 주택들은 자기가 또 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가입 조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야, 12억 원이면은 그래 시가로 한 17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아마 조금 외곽이나 지방에 집을 하나 갖고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 하나 갖고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합쳐도 대충 17억 내 공시가 12억 원 내에 들어오겠는데 그러면은 이전에 비해서 이제 조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가입을 하고 자기가 사는 곳은 주택연금을 받고 네. 그다음에 한 채 더 갖고 있는 곳은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고 하면 오히려 양쪽에서 캐시플로우가 꽤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고요. 또 이제 우리가 거주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내가 거주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양원에 간다. 이거 어떡하란 말인가 이죠. 네, 내가 아파서 요양원에 간다는데 내가 그럼 이거 다 갚고 집 처분하고 가야 되느냐. 이 당연히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요양원에 갈 때는 이제 그 부분에서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떠나고 나서 이 집은 임대를 줘도 되는 것이고요. 그 임대료는 또 본인에게 그렇죠. 그래 주택연금 받는 거하고 합쳐서 그냥 이제 자기의 요양 비용을 충당할 수 있죠. 특수한 경우 때 해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요양비를 충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자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 때도 그것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하고 나서 그냥 자녀 집에 들어가셔도 임대 주고 좋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래서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그래서 주택을 노후에 내 자산에서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 추가로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해주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좀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강준만 교수님은 이제 바벨탑 공화국이다. 아파트를 이제 우리 인간의 욕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라는 것은 사실은 고도 성장기에 가장 효율적인 주거 방식입니다. 아마 이런 아파트 방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해서 이런 좋은 주거 여건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밀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거 여건을 훨씬 얼마나 수도라든지 다른 부분이 깔끔하게 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효율적인 방식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에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걸 본다면은 저는 아파트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포드가 이전에 자동차를 만들 때 대량 생산을 할 때 이제 포드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의 이제 향후 고민이나 화두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로 대변되는 것들이 있었다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여전히 아파트 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향후 인구라든지 가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약간은 부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폭락이니 뭐 일본 사태니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의 급변이죠. 이제 고도 성장기와 장기 저성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인구가 급성장하던 기에서 인구가 고령화와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이죠. 이런 국면에서 아파트는 과거와 같은 모습은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 그런 부분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접근하면 또 안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꼭 이제 장기 저성장과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럴 때는 한 인구가 해봐야 한 2,400만 명 이랬는데요. 그때 그 이후 지금까지 한 60년 동안 거의 2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인구가 정체되었다가 감소하고 그뿐만 아니라 과거 60년 동안은 젊은 인구가 계속 성장을 했어요. 인구가 2,400에서 5천만이 되려니까 당연히 젊은 인구가 태어나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젊은 인구가 많으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하고요. 그다음에 고령 인구가 많으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 이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주거라든지
가구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주택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과거 여러분들이 한 20년, 30년 동안 보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환경의 변화를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네. 아파트라든지 향후 부동산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한다면 뭐 연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젊으신 분 같으면은 이제 그 뭐 하여튼 뭐 연금이든 자기의 자산이든 어쨌든 하여튼 연금에도 자기의 금융 자산을 담는 것이니까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향후에 하여튼 글로벌의 최우량 자산을 첫째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꿰부숴야 될 타파해야 될 고정관념이라면은 네. 이제 예금과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거의 금융 자산의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이제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방금 이제 장기 저성장과 고령화 시대의 아파트에 관해서 주택에 관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금에 대한 고정관념이거든요. 예금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예금이 가장 취약한 경우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변할 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변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갑자기 급락했다. 예금이 안전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분 예금하면은 네. 제가 어디 가서 여쭤보면은 가장 안전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두 가지 꼭 이야기했어요. 네. 예금하고 금. 예. 근데 그러겠네요. 예. 네. 근데 예금 일단 금은 차치하고요. 예금을 말씀드리면은 예금은 우리나라 바운더리 내에서는 가장 안전해요. 예, 뭐 은행이 뭐 크게 망할 리도 없고 네네. 하니까 가장 안전하죠. 근데 바운더리를 이제 좀 벗어나 보자는 것이죠. 어차피 지금 이제 세계화가 되어서 네. 바운더리를 어차피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이미 경험을 했는데요. 환율이 1,000원 하다가 2,000원이 되어 버리니까 가장 안전한 예금을 넣고 있었죠. 그 예금을 가지고 자녀 학비를 유학 간 자녀의 학비를 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2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네요. 것이죠. 네. 예, 통화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든지 네. 내 스스로는 나는 원화 기준으로 해서는 원금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네, 확실하게 보존이 됐죠. 근데 달러를 바꾸어서 쓰려고 보니까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더 글로벌하게 우리의 바운드리를 벗어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베네수엘라가 이제 한참 물가가 많이 오를 때 뭐 한 해 13만%씩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요. 우리는 뭐 그렇게 오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시간이 계속 축적된다면은 물가가 당연히 이제 20년 후에 물가가 지금보다 많이 올라와야겠죠. 그 이제 베네수엘라 보면은 한 10억 원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한 1년 만에 이 가치가 한 7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네. 가장 안전한 거였죠. 근데 물가가 하니까 네. 예를 들어 1억 원은 그대로 통장에 적혀 있어요. 1억 원. 네. 그런데 가서 물건을 살려다 보니까 1억 원어치가 아니라 77만 원어치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살려고 그게 구매력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해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두 면에서 우리는 예금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입장에서 그리고 경제가 정상 상태에 있을 때는 예금은 가장 안전한데 경제가 막 크게 흔들릴 때 그러면서 특히 이제 물가가 급변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환율 통화의 가치가 뚝 떨어진다든지 할 때는 예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뭐 몇 년 안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충격은 받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젊으신 분들은 통화도 우량 통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자산도 우량한 해외에 있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금의 이런 단점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을 예금에서 이제 다른 글로벌 최우량 자산 뭐 어딘지 아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 좀 몇 개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글로벌 최우량 자산과 최우량 통화하면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이 조금 돈을 워낙 풀어가지고요, 약간 과대평가된 것 주식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항상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요. 뭐 그래서 오버밸류 됐다가 언더밸류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뭐
지금 이 순간에 뭐 투자를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간을 보신다면은 여하튼은 이제 미국의 주식 자산이 제가 보기엔 글로벌하게는 일단은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가장 안전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을 다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미국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뭐 군사력이라든지 지정학적 위치,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하고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 그다음에 군사력, 그다음에 에너지 작업, 그다음에 농산물 작업, 식량 작업 이런 것 등등을 따지자면요. 외부에서 무슨 갑자기 충격이 와가지고 무슨 수송로가 다 끊겼다. 그럴 경우에도 충격을 덜 받고 살아있을 곳이 어디겠냐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산을 조금 여러분들의 자산도 이제 조금 분산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경을 넘어갈 때는 항상 통화가 바뀝니다. 지금 원하지만은 베트남으로 갈 때는 동화가 따라오게 되고요. 인도로 갈 때는 루피가 따라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를 하신다 그러더라도 통화를 같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베트남에 이제 몇 년 전에 좋다고 한참 그랬는데요. 저는 베트남에 투자할 때 제일 겁난 것은 동화입니다. 저는 동화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지식도 없습니다. 리서치 보고서도 별로 없고요. 거기에 잘 모르는 것에 제 돈을 넣어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찬가지 인도도 좋다고 그러는데 인도의 통화가 어떻게 될지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만한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다면은 1억 원의 인도의 기업 주식 지분도 갖고 있고 1억 원의 루피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괜찮을 것인지 하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차라리 원화가 루피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저 우리나라보다 더 변동성이 있는 나라의 동화의 통화를 내가 왜 들고 있어야 되지? 차라리 달러나 엔화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것이 더 마음이 놓이는 거죠. 우리보다 더 좋은 걸 가지셔야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경쟁력에다가 통화에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돈은 많이 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통화는 상대적이거든요. 예, 절대적 1등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한 발 앞서면은 그 통화가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조합을 가지시는 것.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연금 자산을 구성할 때는요, 꼭 글로벌 자산하고 글로벌 통화, 그 최우량 통화, 그 부분을 꼭 넣어 놓으십시오. 그게 상당 부분이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요즘에는 뭐 그런 글로벌 자산을 취득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ETF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좀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에서는 어차피 종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는 종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계좌에서는. 그래서 이제 종목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학자가 이제 데이터를 쭉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의 S&P 500이라고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우리나라 치자면 일종의 코스피 같은 이제 종합 주가 지수이죠. 이제 꽤 500개면 우량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500개라니까 야 저렇게 많은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하지만 미국의 경제 규모에 보면은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괜찮은 기업들입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S&P 500은 10% 수익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종목에 투자해도 한 10% 이상은 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학자들의 리서치에 따르면은 종목에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은 0% 이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정한다면은 당연히 수익률이 높겠는데요. 종목을 잘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눈 감고 어떤 종목을 선정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종목의 기대 수익률은 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그냥 경쟁력이 없고 그냥 임의로 선택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0% 이하라는 것입니다. 예금하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러면 왜 S&P 500은 10% 수익률을 보이겠냐는 것이죠. 전체 종목의 한 4%에 해당되는요 슈퍼스타 주식의 수익률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이제 종목이나 뭐 그다음에 바이오 ETF 이런 것들 쭉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해놨는데 가만 보면은 미국 주식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한 20% 30%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뜯어보면요 거기서 돈을 벌어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한 240% 이렇게 수익률이 되니까요. 이게 다른 수익률을 커버해가지고
한 30% 수익률을 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슈퍼스타 주식 때문에 S&P 500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높아졌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슈퍼스타 주식을 선정할 수 없다면은 종목을 선정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0% 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내 종목도 아마 투자하시면 잘 아실 텐데요. 많이 경험들 하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마이너스 20이 보통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뭘로 수익률을 우리나라는 또 기대 수익률이 10%도 아니고요. 최근 한 10년 보면은 2%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하면은 10% 기대 수익률이라도 종목을 하면 0% 이하인데요. 우리나라는 더 낮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연금에서는 어차피 종목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S&P 500 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오렌 버핏도 그거 하라고 그냥 S&P 미국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미국 기업을 훨씬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S&P 500 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거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연금에서는 어차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ETF나 이런 여러 종목들이 이제 집합된 걸 하셔야 되니까 그런 리스크는 적겠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많으실 거예요. 야 반도체 ETF를 해서 좀 뭐 전기차 ETF를 할까? 2차 전지, 2차 전지 뭐 이런 거 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은데 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다 확실할 듯이 보이는데도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냥 S&P 500개 모아놓은 500개 정도 기업이면 그 안에 바이오고 뭐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불만스럽다. 그러면은 S&P 500 반, 나스닥 반, 뭐 이러시면 또 됩니다. 그러면 나는 혁신의 성과를 조금 더 나는 그 부분에 나는 더 먹고 싶어. 좀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하면은 S&P 500 반, 나스닥 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면은 S&P 500 3분의 1. 미국의 고배당주 3분의 1, 그 다음에 나스닥 3분의 1,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그런 배분만 잘 하셔도 됩니다. 굳이 종목 하셔가지고 머리 골치 아프실 필요 없고요. 투자하실 때 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특히 또 노후 자금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노후 자금은 장기적으로 승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꾸준하게 과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것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떨어뜨리면은 툭 떨어지는 거, 반드시 떨어지는 거, 그게 과학이거든요. 마찬가지 이제 투자도 우리가 갬블링이라 하면은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동전을 던지듯이 동전 던져서 내기하자 하는 것이 갬블링인 것이고 투자라는 것은 동전을 던져서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래도 달성될 수 있을 확률이 적어도 60, 70% 정도 되는 그 길을 찾아가자는 것이 투자이거든요. 그 길을 말해주는 것이 투자론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종목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으로서 우연히는 돈을 벌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제 젊으신 분들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갬블러가 아니라요. 이제 꾸준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 ETF라든지 이런 배분을 잘 하시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60년대생이 온다 책에서 주목하신 60년대생 내용 중에 이제 마처 세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마지막 처음 그것은 이제 앞글자를 땄는데요. 앞글자 써서 마처구나. 마지막 세대라는 것은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는 혹은 뭐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요. 그다음에 처음 세대는 이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비용은 드리는데 여기 투자한 것에 대한 이제 보다 리턴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낀 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래 자녀에 대한 투자는 비효율적입니다. 수익성이 낮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마처 세대를 일본도 똑같이 그런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일본은 더블 케어라고 그럽니다. 혹은 뭐 우리나라는 마처 세대, 샌드위치 세대, 낀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더블 케어 딱 이제 명확하죠. 자기 자녀하고 이제 부모하고 다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서 더블 케어 세대라고 좀 그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되게 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세대이기도 하네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고도 성장기에 그래도 대기업이 성장할 때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또 해피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때는 대학교 진학률이 뭐 한 전체에서 한 25% 정도 됐을까요?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전 세대에 비해서는 점프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그때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취업 자리가 좋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우리나라가 조선업, 철강 뭐 많은 화학 이런 쪽에 많은 이제 그 제조업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기회가 많았고 그다음에 임금은 이제 90년대 전후에서 많이 오르게 되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혜택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마처 세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제 성장기에 있었어서 여러 가지 좀 혜택도 있었는데 앞으로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민연금 문제를 본다면 뭐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안전한 노후 자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어차피 보시나요? 과거에도 안정제 노후 자금으로 하기엔 좀 부족했고요. 그게 이제 소득 대출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실제 소득 대출도 낮고요. 한 23% 됩니다. 명목 소득 대출도 한 40% 정도 돼서 이제 낮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은 소득 대출이 한 23%니까 아주 낮은 편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80대, 70대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됐으니까요. 어차피 그것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은 늦게 도입된 것이죠. 그래서 60년대생들이 해피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직장에 들어갈 때쯤 돼서 국민연금이 시작된 겁니다. 그분들이 시작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거 우리가 들어갈 때가 국민연금이 거의 처음 시작된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60년대생들부터 사실은 국민연금을 좀 풀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0년대생들은 그 중에 한 3분의 2, 4분의 3 이 정도 이제 가입을 하신 게 되는 셈이 되고요. 그전 세대는 아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거의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60년대생들은 이제 그에 비해서 훨씬 이제 사실은 좋아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나빠지죠. 그래서 이제 그게 90년대생들입니다. 90년대생들은 이제 딱 60년대생들의 자녀 세대 정도이긴 한데요. 90년대생들이 이제 그 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은 연금이 이제 고갈된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생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은 받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정도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든지 뭐 어쩌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주려고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은 생각보다 하여튼 훨씬 그 상황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지금은 많은 분이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은 진짜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해법은 찾아야 된다. 서로가 한 발씩을 좀 물러나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도 이제 그래서 국민연금에 이제 두 가지 계획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좀 더 내고 이제 더 받는다는 거,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9% 이제 내는데 13%를 내고 이제 소득 대체율도 지금 40%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 내가 그 재정 안정화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개혁들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야죠. 하여튼 뭐 2060년대 넘어가면은 뭐 재정은 심각해집니다. 그렇구나. 앞으로 하여튼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제 노후를 생각할 때 뭐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또 늘어나고 또 은퇴 시점 좀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취업에 대한 부분 중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거로 보시나요? 이 시장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나라 60년부터 69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63세부터 54세 사이에 이제 걸쳐 있는데요. 딱 이 나이대를 보시면은 아마 이게 대부분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좀 있으면은 한 10년 이내에 다 이제 재취업 시장으로 갈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거의 뭐 850만 명, 860만 명 여기에 이르는 사람들 이 중에 이제 고용률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50만만 하더라도 한 500만 이상 됩니다. 500 한 10만, 20만 되는 지금 이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재취업 시장으로 간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대생들도 꽤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가 끝이 7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69년생 이후에 70년부터 74년 이때도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이 5년까지 더해진다면요. 앞으로 이 재취업 시장에 이제 들어올 사람들이 거의 뭐 한 700~800만 명이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방금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의 시장들이 앞으로 지금 변한 것보다 훨씬 시장이 커지게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경쟁도 이제 격화되고요. 이제 재취업에서 들어가려는데 이제 여러 명이 와서 여기 이력서를 넣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취업자 증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작년에 비해서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데 보면은 인구 면에서 보면은 20대 30대 인구는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요. 취업자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차지하느냐?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지금 예를 들어 뭐 2천만 명인데 2,050만 명이 되었다 하더라. 하면은 그 50만 명 증가한 부분이 60대 이상이 거의 다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취업 시장이 노동 시장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 비중이나 중요성이 아마 계속 확대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노후에 일이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되는 환경도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직 지금까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다르게 변해갈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노후에 여기서 내가 건강한데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뭔가 사회 역할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조금 계속 증가할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런 데 조사에서 왜 일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요. 거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요인들이 많은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수명은 길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직장에서는 조금 빨리 나오고 하니까요. 여기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목적이 거의 절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목적도 있겠지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훨씬 다양화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 이전에 50대, 40대, 30대 노동시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60대 이상의 노동시장은 이제 그 목적들이 좀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시장을 앞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일 이걸 이제 쳐다보는 정책 이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50대 이하의 노동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동시장이 아주 커진다는 것이니까요. 이걸 어떻게 좀 체계화하고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만들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그렇습니다. 필요하겠네요. 혹시 이제 그런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앞으로 커질 중장년 일자리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직장 다니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자기 앞날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이제 5060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된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 시장을 옮겨 다닐 때 이제 만족도라든지 성공 요인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하던 일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동종에서 이종으로 옮겨가는 것이 있고 동종에서 단순 노무로 옮겨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창업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겨가는 분들이 근무 조건이나 근로 조건도 가장 괜찮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도 높습니다. 여기에 성공 요인을 살펴보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첫 번째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 전문성.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업계 야 저 사람 저거 잘한다더라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오면은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들어가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의외로 이쪽에서는 무슨 우리가 고용노동청부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어디 취업하고 싶소 이런 걸 리서치를 서칭을 하지 않더라도요.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취업하는 것이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 업계에 아는 사람들, 예, 우리의 네트워크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성,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종에서 이종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던 것을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전문성을 보완하느냐 하면은 자격증입니다. 예. 그래서 동종에서 이종으로 갈 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자격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종에서 동종으로 갈 때보다는 자기의 전문성이 아무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로 조건이 떨어져요. 그래서 눈높이 낮추기. 예, 이게 이제 성공 요인이고요. 큰 부분이구나. 예. 그다음에 단순 노무로 갈 때 성공 요인은 뭐겠습니까? 단순 노무는 어디 가면 웬만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지 않을까요? 건강하고 또 하나가 예. 그이가 이제 눈높이 낮추기. 완전히 더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그런 부분이 눈높이만 낮추면 여기는 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제 성공 요인을 찾아본다면요 전문성, 네트워크, 자격증, 그다음에 눈높이 낮추기 이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동종에서 동종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요. 자기의 전문성을 무엇보다도 하여튼 시장에서 그 업계 시장에서는 좀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네트워크를 좀 잘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은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내가 이것을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한 가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제 60년대생들이 30대, 40대는 수명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사실은요. 그런데 또 이제 보니까 뭐 몸도 건강하고 수명이 길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이야기들이 내가 평생 할 일을 하나 좀 그런 특기를 하나 마련해 뒀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이제 항상 조금 아쉬웠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전문성이라고 그러겠죠. 사실은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1인 1기라는 책을 펼 때가 그게 이제 한 사람이 하나의 전문성을 갖자. 어디를 보더라도 제가 그때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디 기술이 있으면은 뭐든 하여튼 굶어 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저는 캐나다에 가면은 할 게 없어요. 근데 미용 기술을 가진 사람은 캐나다에 가도 할 게 있습니다. 핸드백을 잘 만드는 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나 저런 데 가서 거기 가서 공장에 가서도 만듭니다. 그게 이제 기술의 글로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이나 전문성을 사람들이 앞으로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해서 이제 1인 1기라는 책 제목을 냈는데요. 앞으로의 장수 사회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나 그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이게 왜 인기가 있냐면은 결국 전문성입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격증을 통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자기가 직장에서도 전문성을 다양하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하고 같은 연배 인분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냐면은 이분은 어떤 공장을 맡으면은 이 공장을 효율화시키는 게 자기의 전문성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그래서 공장만 맡겨주면은 자기는 이런 부분은 이제 잘 진짜 필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업계 소문나면은 중요한 전문성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전문성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문성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건설 이런 쪽에 이제 강의를 가보면은 그분들은 그래도 의외로 표정이 조금 밝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요. 우리는 나와서 감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 이거는 70, 80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전문성이잖아요. 기술이고. 그렇죠. 문과 나온 사람이 그래서 요즘 문과 그래서 인기가 그래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쌓으면 돼요.
그런 직장도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다녀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은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에 또 중요한 그 관계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인데 또 부부 사이에 또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은퇴 생활에서 사실은 부부는 이제 노후 생활의 베이스 캠프다 할 정도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사이가 아주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은퇴 부부의 위기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젊을 때는 그 중심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다 자녀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컴플릭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늦게 직장에 들어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녀가 싹 빠져보십시오. 이제 주된 어젠다에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늦게 들어오다가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은퇴 부부의 위기의 출발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30이라는 이제 그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제가 글을 써보니까 그게 제일 히트쳤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시던데요. 그만큼 또 위험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30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첫 번째가 공간. 이제 아시다시피 서로 간의 공간을 좀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좀 나가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라서요. 1층, 2층 단독주택이면 따로 있으면 되지만은 나왔다 하면 거실에서 항상 만납니다. 더욱더 이게 마찰의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삼시세끼 안에 계속 앉아 있으면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이제 역할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공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감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일 좋아하셨는데요. 공감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영어로 하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심퍼티도 공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같이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약간은 떨어지지만은 컴패션도 공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컴패션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패션이라는 것은 이게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게 아주 고난이나 깊은 슬픔도 패션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패션은 그런 뜻이에요. 고난이나 깊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컴이라는 뜻은 같이 나눈다는 것이니까요. 깊은 슬픔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상대방의 깊은 슬픔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공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깊은 슬픔이냐 하는 것인데요. 좀 뭐 남성과 여성의 뭐 어떤 대화의 특징 뭐 이런 것은 다 아실 테니까 차치하고 제가 이 깊은 슬픔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이제 6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도 완전히 분업화됐어요. 남성은 주로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여성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일들로 완전히 분업화되어 있거든요. 분업화를 하면은 노동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소외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 소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소외를 각자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갖고 있는 소외는 뭐냐? 남성이 보기에는 아주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평생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다 공부도 하고 자기도 직장에 다니고 싶고 이렇고 한데 그걸 다 포기하고 있은 것이죠. 그게 이제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 그런 경우에 그 슬픔을 모르고 남성이 잘못 건드렸을 때 이제 폭발하는 경우가 당신 평생 집에서 그냥 지내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제 돌아왔을 때 내 밥 좀 나 좀 잘 얻어 먹자. 나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뭐 이렇게 한 게 아닌 것이죠. 이제 남성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원자탄 터지듯이 폭발을 합니다. 그게 깊은 슬픔을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이제 여성이 보기에는 골프도 치고 워크숍도 하고 해외 출장도 가고 하니까 재미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골프도 그냥 친구들하고 칠 때가 재미있죠. 영업하면서 치면 그 재미없습니다. 그거. 공주로 다니러 산까지 올라 뛰어다녀야 되고요. 골프도 조금 더 못 쳐줘야 되고 뭐 마시기 싫은 술이라도 다 마셔줘야 이런 슬픔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성이 이해 못할 경우에는 남성은 이제 아주 슬퍼하고 그냥 동굴에 들어가듯이요. 그냥 아예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여성은 말을 많이 하지만요. 남성은 이런 일이 닥치면 말을 많이 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아버리고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가정이 그냥 싸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깊은 슬픔을 좀 이해를 하는 것. 그래서 컴패션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공자가 공분입니다. 같이 분노하자는 뜻이 아니라요. 같이 나누자는 뜻입니다. 이제 들어오면은 가정의 일을 나누자는 것이죠. 이제 남성이 생각하기에는 자녀가 다 떠났으니까 이제 일도 별로 없으니까 뭐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겠네 하지만은 아닙니다. 여성도 나이가 들어가서 힘들어져요. 쉬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나눠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공간, 공감, 공분 이 삼공을 잘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나라를 다스릴 때 삼공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요. 마찬가지 은퇴 부부 이제 부부의 어떤 은퇴 부부만 남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삼공을 좀 갖자 하는 것이 제 주된 요지였습니다. 뭐 이 말씀은 뭐 은퇴 부부뿐 아니라 모든 부부에게 해당되는 인생 조언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가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후 준비부터 또 여러 가지 60년대생의 상황들 또 부부 관계까지 종합적인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